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인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삶을 통해 20가지 리더십 교훈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의 놀라운 삶과 그가 남긴 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영상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 미국 ABC 방송사의 설문조사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우리가 흔히 보는 $5 지폐에 그려진 인물이 바로 링컨입니다. 링컨은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 역경을 이겨내고 역사에 길이 남을 위인이 된 그야말로 살아있는 귀감입니다. 지금부터 잘 벼려진 강철과도 같았던 그의 귀중한 리더십 경험에서 우러나온 20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영감을 주기를 바랍니다.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에게 배우는 20가지 리더십 교훈. 에이브러함 링컨, 그는 1809년에 태어나 186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직한 에이브, 위대한 해방자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는 1861년 3월부터 1865년 4월까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헌법적, 군사적, 도덕적 위기 속에서 나라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연방정부를 지켜냈으며 노예제를 종식시키고 국가의 경제와 금융을 현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서부 개척지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대부분의 지식을 독학으로 얻었습니다. 시골 변호사로 시작해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 미 연방 하원 의원을 거쳤고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2번이나 고배를 마시기도 했죠. 링컨 대통령의 일생은 한 권에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리더십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정규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가 어떻게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성공의 깊은 뿌리는 바로 평생에 걸친 그의 자기 단련 과정에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부터 링컨은 아주 적극적인 독학자였습니다. 그는 빌릴 수 있는 모든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죠. 성경과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영국과 미국 역사에 정통했고 이를 통해 대중 앞에서 간결하게 생각을 전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링컨은 심지어 식량을 얻기 위해서라도 동물을 해치는 것을 원치 않아 낚시나 사냥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힘도 셌지만 그는 힘든 육체 노동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책만 읽는다고 이웃들이 생각할 정도로 독서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독학의 과정은 링컨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가이자 연설가 중 한 명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역경과 승리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자신의 임무를 정확히 아는 것. 스스로 왜 리더의 역할을 맡았는지, 누구를 이끌 것인지, 그리고 어떤 시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대통령이 된 링컨의 초기 임무, 즉 연방을 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1862년 노예 해방 선언에서 천명된 그의 더 큰 사명, 즉 노예제를 폐지함으로써 국가를 구하고 변혁시키는 데에도 똑같이 중요했습니다. 2. 더 큰 그림을 보는 것.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전체적인 상황을 관찰해야 합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마주하게 될 어려움과 위험까지도 이해해야 하죠. 또한 다른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입장이 당신의 임무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컨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처럼 큰 그림을 파악하는 데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을 단호하게 추진하기로 결정했을 때 분쟁 후 나라를 어떻게 다시 통합할 것인지, 혹은 흑인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더 큰 평등을 보장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그는 미래의 잠재적인 동맹과 적수까지 포함하여 모든 상황을 신중하고 포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3가지 이하의 일에 집중하는 것.
스스로에게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리더로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임무의 핵심적인 한, 두 혹은 세 가지 측면에만 집중함으로써 10가지 이상의 과제에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것보다 성공할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들이 정해지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서 주의를 돌리거나 덜 중요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함으로써 다른 걱정거리들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경쟁자들조차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불필요한 일에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당신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링컨은 수많은 배심원단 앞에서 변호를 맡던 변호사 시절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의 모든 사건이 한두 가지 혹은 서너 가지의 핵심 쟁점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리고 만약 그 쟁점들에서 배심원단의 동의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요. 핵심에만 집중함으로써 나머지 사소한 부분들은 과감히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 조언을 구하되 최종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합니다.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몫입니다. 어떤 조언은 받아들이고 어떤 조언은 거절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최종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때로는 리더가 외로운 결정을 내려야만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섯 번째,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어려운 결정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 누가 영향을 받게 될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관련자들에게 그 상황을 공유하고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링컨이 이러한 특실을 분석할 수 있었던 능력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성과 감성을 모두 사용하여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자신과 추종자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힘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평정심을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적인 반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이 되기도 하죠. 링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화가 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힘을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감정이 격해졌을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상황에서는 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켰습니다. 1863년 7월, 링컨은 남북은 패잔병들을 추력하지 않기로 결정한 북부 연방의 조지 G 미드 장군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적을 완전히 섬멸하고 싶었거든요. 대통령은 자신의 분노를 미드 장군에게 보내는 신랄한 편지에 쏟아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저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는 이렇게 쓰고 서명한 뒤 편지를 봉투에 넣었지만 끝내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편지는 훗날 링컨이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유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링컨은 북부군 장군들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칫하면 연방을 구하려는 자신의 임무 자체를 망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죠. 링컨은 그런 순간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세상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 그리고 숭고한 목표에 예측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반대로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잠시 멈추는 것은 상황에 도움이 되며 때로는 문제 스스로 해결될 시간과 공간을 벌어주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비판에 직면했을 때는 자제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비판은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비판에 맞설 수 있는 강한 정신력과 감정적 평온함을 길러야 합니다. 여덟 번째, 조언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십시오. 링컨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인간관계에 기본 원칙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은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깊고 강렬한 갈망을 진심으로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북전쟁으로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도 링컨은 항상 쾌활하게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이 원칙은 다른 많은 위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 존 듀이는 인간 본성에서 가장 깊은 동기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또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두 가지 동기, 즉 성적 충동과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단언했습니다. 링컨은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칭찬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들은 사람은 조언이나 비판도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았죠. 조언하기 전에 칭찬하는 것은 마치 치과 의사가 이를 뽑기 전에 마취제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9번째, 그는 스스로 낮은 곳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861년 에이브러햄 링컨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미국은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악관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을 군부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병사들의 상황을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사기를 북돋아 주었죠. 그 자신도 군인 출신이었기에 전쟁터의 고통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진심 어린 공감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링컨은 늘 직원들을 둘러보고 관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시간의 75%를 열병식에 참석하거나 병원을 방문하는 등 백악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데 사용했다고 해요. 바로 현장 경영 MBWA, 매니지먼트 바이 워킹 어라운드 스타일의 리더였던 것이죠. 이처럼 아랫사람들과의 긴밀한 소통은 링컨이 수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0번째, 강요가 아닌 설득을 선택했습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도리스 컨스 구드윈은 그녀의 저서 관력의 조건, 팀 오브 라이벌스에서 링컨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링컨의 성공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갈고 닦은 인간적인 처세술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아 그들의 동기와 욕구를 파악하는 데 매우 능숙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공감 능력 덕분에 그는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그들의 능력에 따라 직책을 부여하는 미국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내각을 구성할 수 있었죠. 링컨은 언제나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손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음에도 링컨은 그 힘으로 사람들을 강요하기보다 설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친구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그의 리더십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행동이 외부의 영향에 쉽게 흔들린다고 보았기에 겸손하고 진실된 말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방울의 꿀이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는다는 오래된 격언이 있죠.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당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진심이라는 꿀 한 방울로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이 철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나의 적들을 친구로 만듦으로써 그들을 파괴한다. 11번째, 실수를 했을 때 용감하게 인정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입니다. 잘못은 가능한 한 빨리 바로잡아야 하죠. 이것이야말로 링컨이 진정으로 잘했단 점이며 그는 언제나 이 부분에서 진정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동료들은 물론이고 정적들까지도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날 때면 매우 격하고 신랄한 내용의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편지를 가장 먼저 잊어버리고 결코 보내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12번째, 부하 직원의 실수까지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링컨은 심지어 부하 직원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도 기꺼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의 이러한 정직함과 청렴함은 부하 직원들이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직원들은 실패하더라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가우탐 무쿤다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 링컨은 리더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인 오만함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링컨은 빅스버그 포위 작전에서 그랜트 장군의 전략이 옳았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는 사람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이는 민주적이고 경청할 줄 아는 위대한 군사 지도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입니다. 13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쉽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열린 기념식에서 그는 패배한 적들을 처벌하는 대신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며 이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완수합시다. 14번째, 끊임없이 혁신을 장려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링컨은 항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개선하며 끊임없이 배우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리더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효율적인 혁신을 촉진한다는 명목 아래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849년 배가 얕은 모래톱을 지날 때 선체를 들어올리는 장치에 대한 특허를 받은 현재까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15번째, 그는 소통의 대가였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인 게티즈버그 연설의 작가이자 뛰어난 이야기꾼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가 다른 경쟁자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높고 가느다란 목소리에 마르고 키가 큰 체형 때문에 그의 첫인상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이면 청중들은 어김없이 그에게 설득당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정말 경이로웠다. 링컨은 자신의 소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미있고 친근한 예시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문제를 더 쉽게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지 옳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숫자나 사실들도 우리에게 친숙하고 단순한 것들과 연결짓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는 연설할 때 종종 일화나 재미있는 이야기, 농담을 섞어 말하곤 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하면 1863년에 했던 게티즈버그 연설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불과 300단어 남짓한 이 연설은 2에서 3분 만에 끝났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죠. 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미국 교육계에서 정식 수업 자료로 활용되는 아들의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도 유명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을 사로잡고 설득할 수 있는 소통의 대가가 되어야 합니다. 16번째, 영광을 독차지하지 마십시오. 링컨은 내각과 부하 직원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그는 항상 그 영광과 명예를 동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17번째,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링컨은 사람을 쓰는 방식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등용하여 균형을 맞추려 했죠. 그는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경쟁자들을 그가 이끄는 내각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비난했던 에드윈 스탠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링컨은 스탠턴이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스탠턴 역시 링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링컨에게는 그 분야에서 능력이 탁월하다면 누구든지 중요한 직책에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18번째,
위기 속에서도 늘 긍정적이고 침착하십시오. 남북전쟁 중 끔찍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링컨은 직접 병사들을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간디가 말했죠. 모범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방법이다. 여러분이 리더이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부하들과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게 하십시오. 그때 당신이 보여주는 정신과 태도가 조직 전체의 사기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19번째,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신념을 잃지 마십시오. 미국 역사상 에이브러햄 링컨은 홀로 미국의 정부 형태를 지키고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관철시킨 인물입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1860년에 남부 연합 탈퇴는 미국을 여러 개의 작은 영토로 분열시키고 많은 지역이 여전히 노예제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타고난 직감으로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링컨의 생각은 시대를 최소 한 세기 이상 앞서 나갔죠. 수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받아들여야 할 비판으로 여겼습니다. 20번째, 시간을 지배하고 통제하십시오. 링컨은 불만이나 건의를 받은 후 직원들과 동료들의 반응을 참고하여 정책을 적절히 수정하곤 했습니다. 언제 변화를 결정해야 할지, 언제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지 정확하게 선택하십시오. 오늘 고인의 지혜 채널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